투자를 하고 싶다라면 외국인 지분율이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출주 아니면 글로벌하게 분산 투자를 하는 게 국민연금의 운용 방침에서 국내 주식만 좀 줄여서 운용을 하면 국민연금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코노미스트 30년 차고요. 또 책도 하나 썼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최근 대한민국 돈의 역사를 출간하셨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좀 전달하고 싶은 뭐 포인트가 있으셨을까요? 네,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할 때 제발 좀 맥락 알고 투자하자.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투자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왜 이제 제가 무지성이라는 이야기를 감히 좀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 시장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하려면 이 시장이 어떻게 현재 이런 모습을 띠게 됐는가를 좀 알고 하면 금방 이해를 하고서 투자의 리스크를 굉장히 낮출 수 있거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힘든 투자 전략을 채택하신 분들을 제가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주택 가격은 끝없이 우상향한다. 따라서 지금이 제일 싸다. 라든가 아니면 주식은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보유하고 뭐 가치 투자자들의 추천 종목에 그냥 올라있는 싼 주식 사서 오랫동안 장기 보유하면 된다. 이 두 가지 전략들이 2022년에 다 참패한 걸 보셨을 거예요. 왜 그랬나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두 투자 전략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왜 부동산부터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부동산 시장은 지금까지 5번 정도의 큰 파동이 있었어요. 1967년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건설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5번 정도의 큰 파동이 대략 10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10년 주기의 조정 시에는 인플레를 감안한 실질 주택 가격이 평균 20% 30%씩 빠져요. 인플레를 감안해서. 그러니까 그 명목 가격은 안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인플레가 되게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인플레를 감안한 가격은 처참하게 붕괴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이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 30% 빠져서 명목 가격은 최고 기록일지 모르지만 사실 80년대 초반에 빠졌던 거에 비하면 이건 빠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격렬한 변동성을 갖고 있어서 그냥 한번 사서 버티면 되지 이거 잘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식이라는 거에서 우량주 장기 투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게 우리나라 시장이라는 것 자체의 기본적인 특성을 간과한 거죠. 우리나라 특성은 쉽게 얘기해서 모든 주주의 한 주는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 우리는 민주주의적인 그런 시장 구조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있었던 한샘 매각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한샘을 매각할 때 사모펀드가 한샘의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을 사갈 때 그때 주식시장 시장 가치의 2배를 지급했어요. 프리미엄으로. 예, 그건 뭘 의미하냐면 오너가 들고 있는 지분이랑 소액주주가 들고 있는 지분은 같지 않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바로 우리나라가 1974년에 있었던 강제 상장 조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1974년 박정희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들을 이제 자금을 사채 이런 걸로 조달하지 말고 주식시장에서 조달해 그러면서 350개 기업을 한 방에 상장시켰어요. 근데 상장시킬 때 조건이 안 좋았던 게 다 액면가 상장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당 500원이면 500원, 5,000원이면 5,000원 이렇게 액면가가 옛날에 있었는데 여기서 시가 발행을 못하고 다 액면 발행했어요. 그러면 주당 순자산 가치가 8만 원인 회사가 있어도 5,000원에 상장, 10,000원인 회사도 5,000원에 상장. 그런 일이 다 있었어요.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강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재벌 총수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때 한국은행 부총재라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업은 망해도 사주는 살아남는다라는 거 말도 안 되고 너네는 이 회사의 오너십을 가지고 잘 경영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상장을 했더라도 소액주주는 기업의 주인이 아니고 강제 상장 조치로 억울하게 당신들은 상장했을지 모르지만 이 기업의 오너는 당신들이니까 이 회사와 함께 공도공망 함께 죽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회사가 어려워지면 재벌 총수가 출연해요. 사재 출연 들어보셨어요? 네, 자기 사재를 자기 재산을 털어놔야 돼요. 지금 중국의 컨트리 가든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시나요? 야, 그런데 여러분 주식회사는요 주주가 자기 들고 있는 지분만 피해보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주가 그 모든 책임을 져라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그룹들이 파산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재벌 총수들이 진짜 자기 재산을 출연하는 거 보셨죠? 자주 봤단 말이에요. 유전 책임이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시장이냐 하면
이렇게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재벌 총수와 네. 그냥 주식을 1년에도 10번, 20번씩 샀다 팔았다는 소액주주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벽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재벌 총수나 사제 출연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특히 어떤 오너들은 소액주주 알기를 뭐같이 보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소액주주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할 때 되면 주가를 빠뜨려서 상속세 적게 낼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어느 이번에 최근에 테마주 어떤 회사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가 급등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사주 파는 거 보셨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왜 나오냐 하면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우리나라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인플레를 이기지 못하는 해들이 굉장히 많고 명목의 하락률이 낮았을 뿐이지 사실은 인플레 감안하면 피바다가 난 적이 여러 번 있었던 시장이고, 주식 같은 경우는 오너십과 그러지 못한 지분들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가치의 차이가 있고,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냥 싸다고 덥석 사거나 이 회사는 좋은 회사다라는 말을 듣고 유명한 회사를 사면 그만큼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걸 모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게 작년의 손실로 올해도 또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 테마만 날아가고 있지, 주가 오르는 걸 싫어하는 대주주들 되게 많고, 주가 조금만 오르면 증자해버리는 그런 기업들의 목록들을 우리는 되게 많이 보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조금 알고 투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만든 책이 대한민국 돈의 역사입니다. 와, 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정상시장이 아니고요. 이 정상시장을 더욱더 왜곡시킨 사건이 바로 정부의 잦은 개입인데요. 정부의 잦은 개입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한진칼 사태입니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집안 싸움이 났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제들이 표대결을 벌이는데, 그때 이제 기업 구조 펀드인 KGIC가 그렇게 이제 딸 쪽에 묻고 아들은 산업은행에 붙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서 산업은행이 참여한 아들이 이겼어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 수많은 투자자들이 심판이 갑자기 축구 경기에 뛰어들어서 골을 넣어버리는 광경을 본 것 같은 기분이. 그리고 그 경기는 재경기가 된 것도 아니고 무효 경기도 아니고 그냥 승부가 난 걸로 끝났어요. 도대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거기에 왜 끼어들었고, 또 그러면 끼어들었으면 자, 아시아나항공 지금까지 합병했어요? 못했죠. 여러 가지 문제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불확실한 미래, 그 불확실한 여러 가지 딜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왜 우리나라 산업은행은 갑자기 거기 들어가서 아들 쪽 편을 들면서 증자를 해줬을까? 재선제배정유상 증자를 해줬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모르죠. 그분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뭐 그게 나라를 위한, 국익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M&A 과정에서 적대적 M&A 지금 경쟁이 붙어서 지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 우리나라 정부가 들어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2015년 삼성물산 모직 합병 때 혹시 국민연금 표결 기억나시잖아요. 저도 뭐 그때 있었습니다만 뭐 참 답답한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걸 원조로 올라가면 1997년 동방유량 그 해표 식용유를 가지고 있는 신동방그룹이 미도파 백화점으로 알려져 있는 대농그룹 M&A를 할 때 그때 전경련이 개입한 거는 그렇다 치겠는데 그때 기획재정부 차관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개입하신 일도 있어요. 인터뷰까지 했어요. 제가 이거를 아카이브에서 뒤져보다가 정말 놀랐거든요. 그 우리나라는요, 이게 일종의 딜이 돼 있는 거예요. 재벌 총수가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벌 총수가 경영권을 뺏기는 일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그 수십 년에 걸친 네트워크로 우리는 다 아는 사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74년에 강제상장 조치가 좀 억울한 면이 있었으니까 그에 대한 반대급부도 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을 거고, 이런 게 이제 유구한 전통으로 내려오는 나라이고, 그리고 정말 역사적인 분기점에서 항상 M&A 때 누구 편을 드는가를 잘 보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꾸준히 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총수 입장에서는 상속세율이 우리나라가 되게 높으니까 그 상속세율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업에 상속을 할 때가 되면 주가를 빠뜨리는 게 당연한 논리인 거고, 그런 회사들을 사면 PBR이 뭐 0. 몇 배네 하고 사고, 와 PER이 5배도 안 돼 하고 사면 이제 잠수함 주식에 걸려요. 저 핵잠수함처럼 한 번도 이제 1년 중에 한 번도 물밖에 안 나오는 잠수함이 있는 것처럼
샀던 매수 가격으로 영원히 돌아가지 못하는 주식이 되는 거고, 그런 주식들은 이번에 라더견 사태처럼 CFD니 뭐 이렇게 해서 누가 작전으로 올려주기 전까지 물밖에 못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작전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고. 네. 이번 다우데이터 오너님이 파는 거 봤잖아요. 네. 이런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와. 그렇다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어요?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두 가지. 네, 첫 번째는 뭐하러 국내 주식을 해요? 저희 늘 하는 주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넓고 싼 주식 천지고 그리고 오너들이 또는 기업의 경영자들이 소액주주에 대해서 우대하는 나라도 천지인데 왜 우리나라에서 굳이 그렇게 인생을 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갈 거야. 뭐 세력이 붙었어. 뭐 오너님이 뭐 내부자가 소문이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위험한 거고, 두 번째 투자 대상은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상 되는 수출주를 권합니다. 왜 외국인 지분율 30%가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나라 시장 평균이에요. 평균보다 높으면서 수출 비중이 높다. 자,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회계분식, 대규모 회계분식을 저지르고 또는 자식들한테 뭐 상속하기 위해서 야료를 부린다고 합시다. 슈킹을 한다고 칩시다. 주주들이, 외국인 주주들이 셀을 팔는 과정에서 갑자기 해외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 펀드가 들어오는 순간 회사가 난리 날 거 아니에요. 2003년에 SK그룹이 회계분식 사건 때 한번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간발의 차이로 방어하긴 했지만 되게 고생했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회사들은 서스럼없이 회계분식을 저지르거나 또는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해태하는 짓을 잘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회사들이 또 좋은 점은 우리나라 경제가 2008년, 2020년, 2022년처럼 폭락했다가 회복되는 시기에 수출주의 탄력이 제일 세요. 왜냐하면 환율이 좋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급등한 상태에서 매출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매출은 늘어나고 기업들의 어떤 실적의 개선에 탄력들도 좋은 여건인데 외국인 지분율도 높아. 그럼 외국인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외국인이 팔았으니까 주가가 빠졌을 거고.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면 외국인 지분율이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출주 아니면 글로벌하게 분산 투자를 하는 게 투자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왕도인 거고 뭐 이 회사에 뭐 수주를 받았대 뭐 M&A가 된대 뭐 대주주님이 최근에 주가를 올려야 된대 세력이 붙었대 좋은데 그런 내부자 정보에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사람들하고 너무너무 친한 사람이면 해도 돼요. 이거 능력이지 그게. 근데 이번 라더견 사태처럼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그런 걸 좀 알고 투자하자. 이 나라 시장이 얼마나 죄송합니다. 엉망인지를 좀 알고 투자하자.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현 상태를 이렇게 좀 보시면서 국내 주식을 아예 안 하는 것과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의 수출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좀 점점 나아지고는 있긴 한 건가요? 아니요. 악화되고 있죠. 그래요? 더 나빠졌죠. 이런 여러 가지 세태들이 벌어진 이유는 결국 국민연금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이 너무 커요. 100조 넘잖아요. 150조 이상 되죠. 이번에 6월달 통계 보니까 한 150조, 160조 되는데 그러면 그중에 절반이 인덱스 펀드라고 칩시다. 그럼 코스피 200 지수의 인덱스 펀드는 80조. 80조. 자, 80조면 1%면 8천억. 맞죠? 네. 자, 그러니 세력들, 이건 누구를 지칭하는 거 아니에요? 세력들이 주가를 막 올려서 시가총액 순위를 올리고 또는 공매도 세력을 털어버려서 시가총액을 아무튼 올리는 거예요. 옛날 게임스탑 사태처럼 미국에. 그래서 게임스탑 사태처럼 세력에 의해서 작전이 성공해서 시가총액이 커지면 우리나라 거래소는요. 이 회사가 최근 1년 새에 10배가 났나 20배가 났나는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시켜줘요. 특례 편입 들어보셨죠? 수시 특례 편입을 해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민연금이 그걸 사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가. 성공한 거죠. 그때 대주주님이 다 파시겠죠. 세력들이 다 팔겠죠. 왜냐하면 연금이 받아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국민들 모두가 그 주식을 가지게 되겠죠. 나는 의사와 상관없이 인덱스 펀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몇 대 부자가 되겠죠. 그분들이. 그리고 성공한 작전은 성공한 쿠데타처럼 처벌받아요? 오르고 나면 일단 다 합리화되잖아요. 회계분식을 저지르든 무슨 문제가 있었든 자회사를
어떻게 하든 아니면 슈킹을 했던 뭘 했든 상관없이 우리는 일단 시가총액 순위로 뭐 100등 안에 들고 200등 안에 들어가서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렇죠. 인덱스 펀드가 계속 사주니까. 그러면서 들고 있는 국민연금의 높은 지분이 또 의결권이 행사될 때 네. 의결권 행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의결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주들 전체 이익을 이렇게 대변하는 방향으로 나면 또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일단 제 말씀은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 인덱스 펀드가 되게 사이즈가 큰 데 비해 그 인덱스를 관리하는 한국거래소의 행동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급등한 종목은 좀 유예를 해준다든가 1년 지난 다음 편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결정이 될 때 편입을 하면 되는데 그냥 시가총액 큰 회사가 생기고 그 회사가 또 뭐 예를 들어서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온다든가 신규 상장을 한다든가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 들어오면 바로 상장 편입을 시켜버리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코스피 200 인덱스가 뭐 예를 들어 이 계산상입니다. 한 80조 정도 된다면 4%짜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네. 3조 2천을 사야 돼요. 네. 근데 바로 상장하자마자 그해 3월인가 2월에 그 이제 2021년, 22년 통계를 여기 지나가겠죠. 네. 그때 특례 편입해주면서 실제로 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급격하고 너무 급박한 편입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상장 이후 최고가일 때 따상 나고 그럴 때 국민의 세금으로 사는 거죠. 강제로 편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난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거 되게 안 좋은 일이다라고 우리 웅달책방 와서도 제가 목소리를 높였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왜 그러냐 하면 인덱스 펀드가 그걸 인덱스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기 위해서 딴 걸 팔아야 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비싸잖아요. 맞아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코스피 200 종목의 평균 PBR이 한 배인데 예를 들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때 들어올 때 10배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식시장의 평균 밸류에이션 매력이 확 떨어지는 거죠. 2015년에도 그랬어요. 그렇군요. 2015년에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제일모직 상장하면서 에버랜드가 이름 바꾼 게 제일모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장들이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덱스 펀드를 활용한 매매들이 나오고 그게 또 성공을 계속해요. 한국에서. 야 그러면 똑똑한 세력들 또는 대주주 큰 돈이 필요한 대주주들이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있겠죠. 네. 합작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로 남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큰 부자가 됐습니다. 네. 내부자 매도가 엄청나게 상장 후에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 거고요. 근데 국민연금 입장에서 인덱스 펀드를 그럼 줄여서 다 위탁 운용을 한다. 라고 한다면 이게 또 리스크가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위탁 운용하는 운용사들이 과거 실적 좋아서 맡겨놨더니 이거 이상하게 운용하거나 또는 죄송합니다만 세력들하고 뭐 결탁한 듯한 징후가 보이는 과도한 매매를 하는 운용사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되면 네.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빨리 줄여야 된다. 최소한 지금처럼 6에서 7% 정도는 너무 많고 왜냐하면 지금 1000조니까 1000조에 15% 들고 있으면 150조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15% 정도 되는 국내 주식 지분은 이건 너무 많은 거고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 주식의 비중이 2% 남짓하다라는 걸 생각하면 2%는 너무 심하다 생각되셔도 그래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냐. 그렇군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운용이 되는데도 국민연금의 지난 22년 동안에 2001년부터 지금까지 작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5.8이에요. 네. 같은 기간 우리나라 20년, 10년 퇴직연금 수익률 이런 거 보면 다 1%, 2%인데 얼마나 국민연금이 잘하는데 그 국민연금의 성과를 더욱더 개선시켜야 할 방향이 국내 주식을 줄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2021년 기억나세요? 지금으로부터 불과 2년 전 봄에 네.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 판다고 난리 났잖아요. 맞아요. 줄인다고 난리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국민연금도 저도 국민연금 출신이지만 매니저들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가 제가 그리고 이 수많은 참견과 이상한 제도 속에서도 그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는 거 보면 우리 투자자들한테 좀 꼭 좀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민연금의 운용 방침에서 국내 주식만 좀 줄여서 운용을 하면 국민연금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지 않냐.
야, 진짜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완전히 뒤집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21년도 뉴스를 보면, 아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사야지 왜 외국 주식을 사냐. 2%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갖고. 세계 시장에서 2%밖에 안 되고 주주 경시 경영은 세계 최고고. 근데 그때 시청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한 바로는 국내 주식을 사야 올라가니까. 그래서 물렸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요? 그러면 안 좋죠. 누구의 이해를 봐야 돼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 거네요. 저 고평가된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았잖아요. 그리고 못 팔고 그냥 물린 주식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0조 정도 물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더 팔았어야 되는데 20조 정도로. 그리고 주가가 30% 빠지면 6조 손실 났잖아요. 네. 이게 국민연금이 작년에 8% 손실 났는데 그중에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0.8% 정도는 국민연금 주식 못 팔게 한 데서 발생한 추가 손실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네. 자, 근데 그 문제를 누가 책임졌죠? 그냥 국민연금이 성과 부진하다고 전 국민이 욕했지, 국민연금 해체하라는 소리밖에 없었지, 국민연금의 성과를 부진하게 만든 주된 요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나라잖아요. 네. 자, 그러니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그렇게 올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세력과 친하시던가 대주주 오너와 친하시던가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이더딥, 환율이 급등하며 주식시장이 붕괴될 때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수출주를 사는 그런 사이클을 타는 투자, 이런 정도는 우리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이 커도 돼요. 네,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들은 그렇게 높게 가져갈 이유가 없는 시장이다. 여기는 늘 싸게 거래될 시장이다. 그리고 더 나빠지고 있다. 퀄리티가 계속 나빠지고 있고, 특히 2025년에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제한이 생기고 뭐 몇 억 이상, 지금도 벌써 10억 정도로 줄었죠. 근데 큰 손들은 이제 국내 시장에 그런 세력들 말고는 우리 국내 시장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매해야 될 이유가 없는 시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계속 이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미래를 가질 이유가 있는가? 쌀 때만 사자.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하고 시장이 패닉에 빠질 때만 좀 사자. 아니면 친하게 지내라, 그분들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 계좌가 왜 계속 파란 불이고 물리고 손해 보는지 좀 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테마주 따라다니시는 분이 오히려 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승률 높은 로또를 하는 거니까. 네, 맞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양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 연기금이나 뭐 외국인이 좋아하는 일부 수출주들, 이런 것들의 시장이 따로 있고, 개인들의 테마, 일종의 이제 로또 시장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을 이대로 방치한 건 결국 우리나라 금융당국, 그리고 이 당국이 정권이 바뀌어도 안 바뀌어요. 2015년은 박근혜 정부가 했죠.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2021년에 주식 못 팔게 했던 건 문재인 정부가 했죠.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 되게 높죠. 네. 자,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면 국민들에게 덜 억울하게 만들어주는 제도를 개편해야죠. 네. 주주들의 권한을 지키도록 이사들에게 요구를, 상법을 개정한다든가, 또는 상속세가 이런 식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 감안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상속세는 주식 가격에 의해서 하거나 아니면 공정가격평가 있잖아요. 공정가격평가라는 게 별거 없어요.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장외시장에 있는 주식들은 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비싼 놈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때리면 돼요. 간단해요. 그리고 상속세율은 대신 좀 낮춰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상장하면 무조건 절세가 되냐고요. 상장하는 이유가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인재들에게 스톡옵션 주고, 또 더 나가서 유명한 회사가 돼서 뛰어난 인재를 잘 뽑기 위한 목적으로 상장하는 건데, 우리는 상장하는 이유가 상속 목적이야. 이 뭔가 문제 있지 않아요? 그래요.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를 해서요. 상속을 하려면 네. 큰 부자들은 상장이 편해요. 그렇군요. 그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순자산 가치나 내재 가치가 한 2만 원인데 5천 원에 대주주가 중요하면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시장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1974년 강제 상장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1997년 신동방 미도파 때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거고요. 세 번째는 상속세율이 65%까지 이를 정도로 이걸 지키는 사람이 바보 될 정도의 이상한 상속세법을 만들어 놓고 면피할 방법은 안 잡는 정부 당국의 제도,
이 세 가지가 만든 복합적인 죄송합니다만 헬 증시가 한국이다. 아, 그렇다면 못 가냐? 그건 아니에요. 음,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환율 높을 때 그리고 수출주가 박살났을 때 들어가면 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다만 늘 여기에 머물러 있을 이유는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아, 박사님 오늘 굉장히 근본적이고 이 진짜 꼭 읽어봐야 될 역사. 알아야 제 될 책에 역사. 다 나옵니다. 네. 여기 책 링크로 걸고 이미지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음. 답이 결국은 글로벌 분산 투자잖아요.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할 때 되게 막막하신 분들에게 도움되기 위해서 또 프리즘 로보 어드바이저도 출시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사님께서 하시는 그 프리즘은 자산 배분이잖아요. 이거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다 이렇게. 전체 우리 중립형 기준 가장 잘 팔리는 중립형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라고 할게요. 기대 수익이 국민연금 정도를 추정하는 게 목표인. 네. 근데 국민연금보다는 수익률이 한 1% 정도 더 높은 게 목표예요. 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비용이 안 드니까. 네.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국민연금보다 더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국민연금 따라 투자를 모방으로 하고 있는 저희 중립형 경우에 한국 주식 비중이 10%밖에 안 돼요. 아, 10%. 아, 그렇군요. 그래도 성과 잘 납니다. 아, 글로벌 분산 투자를 잘 하면 되고 한국 주식은 많이 빠졌을 때 뭐 10% 목표를 했는데 한 3% 되면 그때 사면 되는 거지. 5% 되면 그때 사면 되는 거지. 아, 이 비율로 그렇게 해버리는 예, 그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하면서 저가 매수하면 되지. 늘 그렇게 많이 들고 갈 필요는 없지 않냐. 아.